시어머니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 계획은 완성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노래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던 시어머니는 배신으로 무너졌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음모, 그리고 관객 앞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그녀의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에서 다시 일어선 시어머니의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우릴 기다릴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작은 동네, 아직 새벽 안개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69세 김정수는 혼자 사는 작은 연립주택에서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두 아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정수는 텅 빈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거실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순과 남편,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는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뛰어다니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었는데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정수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4인 가족을 위해 차려지던 넉넉한 식탁은 이제 혼자만을 위한 소박한 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그리고 늘 같은 반찬들이 식탁을 채웠죠. 예전에는 밥 많이 해놨으니까 든든히 먹어라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먹는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정수는 습관처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집이었지만 할 일이 없으니 자꾸만 이것저것 만지게 되었죠. 마루를 걸레질하고 이미 깨끗한 화분에 잎사귀를 닦고 서랍 속 물건들을 꺼내어 다시 정리하는 일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일주일에 3번,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문화센터 노래교실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이날만큼은 아침 일찍부터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던 옷도 노래교실에 갈 때는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를 배울까? 정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노래교실에 가면 자신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할머니였지만 노래교실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오전 10시 정수는 문화센터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동네 상점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 언니, 오늘도 노래하러 가시는군요. 언니 목소리 들으려고 우리도 가끔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곤 해요. 슈퍼마켓 앞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순이가 우리 동네 자랑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순의 어깨는 으쓱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죠. 평생을 남 뒤에서 살았던 정순에게 이런 관심과 칭찬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문화센터 3층 음악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 왔구나.
우리 스타가 왔네. 오늘도 목소리 좀 들려줘. 사람들의 환영 인사가 정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순은 늘 앉던 앞쪽 자리에 앉으며 동료들과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노래 강사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면 정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정순의 맑고 깊은 목소리가 음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었죠. 다른 수강생들은 정순의 노래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순 언니만큼 잘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프로급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와도 될 정도예요.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마다 정순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정순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도, 늘어만 가는 병원비 걱정도, 자식들이 언제 안부 전화를 할까 하는 기다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만이 존재하는 순간이었죠. 내 목소리로 사람들이 웃어주는 순간,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정수는 노래를 부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정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부를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정순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노래에 내 인생을 담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노래교실 스타라고 부르는 것도 괜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뒤에서 내조만 하며 살아온 정순에게는 생전 처음 맛보는 인기와 관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아쉬웠습니다. 노래교실에서의 환호와 박수가 점점 멀어지고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면 다시 고요한 정막이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순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 보는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었고 전화기를 바라봐도 울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순에게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있었고 다음 수업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혼자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정순의 눈빛에는 여전히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외로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노래 강사가 부임하는 첫날이었거든요. 지난주 문화센터에서 공지를 받았을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20년 넘게 가르쳐 주신 김 선생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시면서 젊은 선생님이 새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새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정수는 옷장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준 작은 브로치까지 달았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수강생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새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래요. 음대 출신이시고 방송국에서도 일하셨다던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2세쯤 되어 보이는 박민호 선생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함께 노래하게 될 박민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친 후 수강생들을 한 명씩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순에게 머물렀을 때 뭔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순입니다. 정순이 대답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씩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차례로 노래를 부르는 동안 민호는 정중하게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정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정순이 노래를 시작하자 음악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처럼 깊고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다른 수강생들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민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정순의 노래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민호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순 선생님. 그는 정순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을 어르신이라고 부른 것과는 달랐죠. 목소리가 정말 보석 같아요. 음정도 정확하고 감정 표현도 뛰어나시네요. 정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은 익숙했지만 전문가인 선생님이 이렇게 극찬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과찬이세요, 선생님. 정순이 겸손하게 말하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목소리입니다. 민호는 정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젊었을 때 노래를 전공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해서 부르는 거예요. 정순의 대답에 민호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호는 정순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순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나간 후 둘만 남은 음악실에서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목소리로 그냥 취미로만 노래하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민호의 말에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나이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소리에는 나이가 없거든요. 민호는 계속해서 정순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후에 열릴 전국 노인 노래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순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발표회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니, 꼭 서야 해요. 이런 목소리를 혼자만 듣기엔 너무 아깝다고요. 그때 누군가가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45세의 윤미, 정순의 차남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찾고 있었어요. 윤미는 민호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요. 민호는 윤미에게도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 선생님 며느리시군요. 어머님 정말 노래를 잘 부르세요. 윤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어머니 자랑이에요. 마침 잘 됐네요. 민호가 윤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순 선생님께 전국 발표회 출전을 제안드리고 있었거든요. 윤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그런 큰 무대에? 네,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윤미는 정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네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정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글쎄, 내가 그런 무대에 어울릴까? 물론이에요, 어머니.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호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순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요.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뒤에서만 살았던 자신이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어요, 선생님. 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문화센터를 나서며 윤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목소리가 보석이에요. 전국 발표회에 서야 해요. 이런 말들이 정순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꿈꿔보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큰 무대에 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선생님과 전국 발표회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꿈에서도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죠. 정순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민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발표회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순을 피아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순 선생님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기뻐요. 사실 이번 전국 노인 노래 발표회는 규모가 꽤 큽니다. 민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실력 있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우승자에게는 상금도 있고 방송 출연 기회도 주어집니다.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송 출연이요? 네, 지상파 방송국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요. 정순 선생님 같은 분이 나가시면 분명 화제가 될 거예요. 민호의 말에 정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비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정순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 레슨을 해드릴 테니까요. 정순 선생님의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때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과 민호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죠. 하지만 수업 내내 정순의 마음은 발표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불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순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윤미가 문화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선생님과 더 이야기하셨어요? 응, 발표회에 대해 자세히 들었는데 정말 큰 행사더구나. 정순이 신나게 이야기하자 윤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윤미의 질문에 정순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건 물어보지 못했네. 다음에 선생님께 여쭤봐야겠어. 이틀 후 토요일, 정수는 민호에게 발표회 참가에 대한 의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정순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준비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호가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개인 레슨비와 발표회 참가비, 그리고 의상비까지 합치면 대략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거든요. 500만 원이요? 네, 전국 규모의 발표회다 보니 비용이 좀 들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민호가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적금이 있었지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수는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야, 발표회 참가비가 500만 원이래. 어머니,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어머니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잖아요. 윤미의 적극적인 반응에 정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돈 문제에 민감했던 윤미가 이렇게 선뜻 찬성하는 게 의외였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에요, 어머니. 선생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다음 주 화요일 정수는 민호에게 참가 의사를 확실히 전했습니다. 선생님, 저 해보겠어요. 민호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그럼 오늘 서류부터 준비해 볼까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발표회 참가 신청서예요. 여기에 서명하시고 참가비도 같이 내시면 됩니다. 정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고 복잡해서 잘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 이 서류가 좀 복잡하네요. 정순이 말하자 민호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그냥 발표회 참가 동의서예요. 참가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시면 돼요. 복잡해 보여도 내용은 간단해요. 그때 윤미가 문화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서류 작성하고 계세요? 응, 발표회 참가 신청서래. 윤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인생 마지막 무대가 될 거예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세요. 윤미의 말에 정수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윤미가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정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민호는 만족스럽게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참가자가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정순 선생님. 윤미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참가비 500만 원은 윤미가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계좌 정보만 알려주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정수는 고마워하며 통장을 윤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설렘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전국 발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거울 앞에서 노래 연습을 하며 큰 무대에서 부를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정순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큰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단순한 발표회 참가 동의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윤미와 민호 사이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본격적인 개인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더욱 세심하게 정순을 지도했고 정순도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꿈의 무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발표에 참가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개인 레슨을 받으며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민호는 정순의 발성법부터 무대 매너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고 정순도 이런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정순 선생님, 정말 실력이 늘고 계세요. 이 정도면 발표회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칭찬에 정수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요일 오후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개인 레슨을 마쳤습니다. 화장실에 들르려고 문화센터 복도를 걷다가 음악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와 윤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별 생각 없이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자신의 연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화는 정순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에 서명한 건 확실하죠? 윤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서류 이야기일까 하고 생각했죠. 물론이에요. 깔끔하게 도장까지 찍으셨잖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시어머니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 계획은 완성되는 거잖아요. 윤미의 말에 정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산 정리라니 무슨 소리일까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집도 땅도 시가로 따지면 5억은 좋게 될 거예요. 반반씩 나누기로 했으니까 우리 몫은 2억 5천이죠. 민호의 말에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죠? 윤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발표에 참가 동의서인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재산 처분 위임장이거든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정수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명했던 그 서류가 재산 처분 위임장이었다니요. 발표에는 거짓이었고 자신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윤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발표회까지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연기하면 돼요. 그 사이에 서류 처리는 다 끝낼 수 있어요. 민호의 말에 정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지 깨달았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속임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순진하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조금만 부축이니까 바로 서명하시더라고요. 윤미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을 딸처럼 여기고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혹시 다른 가족들이 눈치채면 곤란하니까. 민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큰아들네는 멀리 살고 있어서 연락도 별로 안 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하시는 성격이라 먼저 말씀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몸을 숨기고 조용히 문화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다리가 휘청거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자신에게 되물어 보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정수는 서랍에서 그날 받아온 서류 사본을 꺼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읽어보니 정말로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코 서명했던 것인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윤미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연습은 어떠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목구멍이 메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응, 그냥 괜찮았어.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윤미의 가짜 걱정 섞인 목소리에 정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연습을 많이 해서 좀 피곤해. 그러시구나. 몸 조심하세요. 발표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미가 여전히 발표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발표회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는데 아직도 그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정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윤미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 계획은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특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개인 레슨 시간이 다가왔지만 정수는 민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겁게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똑같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지만 정순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순 선생님,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민호의 물음에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떤 얼굴을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아침, 정수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들었던 윤미와 민호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 계획은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특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그날 서명했던 서류 사본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보니 정말로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표에 참가 동의서라고 속았던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발표회에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윤미와 민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으며 정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차남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윤미는 그의 아들 부인이었으니까요. 그때 정순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장남의 딸로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바빠서 자주 못 봤지만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죠. 지은이에게 도움을 요청해 봐야겠어. 정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손녀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털어놔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정수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윤미가 정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네요. 윤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속이 쓰라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응, 준비했어. 정순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미는 정순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혹시 긴장되시나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발표회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윤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세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정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윤미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문화회관에 도착해서 분장실에 있는 동안 정수는 계속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실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전화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윤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시간 확인하는 거야. 그러시구나. 그럼 들어가요. 곧 시작해야 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정수는 마지막으로 지은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을 문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드디어 정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김정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정순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자신을 비추는 순간 정순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보니 윤미가 앞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첫 소절이 나오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겪은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노래 중간쯤 되었을 때 갑자기 뒤쪽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요즘 이상하더라. 집도 팔린다던데. 재산 정리한다고 하던데. 정수는 당황해서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때 윤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윤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며느리인데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관객들이 모두 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에 정순도 깜짝 놀라 윤미를 쳐다보았죠. 시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셔서 재산 관리를 저희가 맡게 되었어요. 윤미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신 재산처분 위임장이 있거든요. 윤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라고? 그럼 저 할머니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야? 정수는 무대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치매라니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호도 객석에서 일어나 윤미 옆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순 선생님의 담당 강사인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고 수업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셨거든요. 관객들의 시선이 정순에게 쏠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럼 발표에 참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거네. 불쌍하긴 하지만 무대에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수는 마이크를 든 채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치매 환자로 몰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정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윤미가 무대를 향해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관객석에서는 계속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쌍하네. 저런 상태인 줄 몰랐네. 가족들이 잘 돌봐야 할 텐데. 하지만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정순의 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꿈꿔왔던 무대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분장실로 향하는 길에서 정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윤미가 분장실까지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이미 준비해뒀어요.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학적 증거도 있고요.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발표에도 가짜였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말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야. 지금 시간 있니?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지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큰일 났어.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정순의 집에 도착한 것은 발표회가 끝난 지 3시간 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은은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정순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순은 지은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완전히 속았어. 치매 환자 취급까지 당했다고. 지은은 정순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민호를 만난 것부터 발표회 제안, 서류 서명,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오늘 발표회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든 것을 들은 지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할머니, 그 서류들 다 어디 있어요? 지은이 급하게 물어보자 정수는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 주었습니다. 지은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경험을 살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서명도 위조된 부분이 있고요. 정말이니? 정순이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봐야 해요. 작은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말이에요. 지은은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민호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전과자예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과 재산 편취로 여러 번 실형을 받았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노린 거구나. 맞아요, 할머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연결됐는지예요. 지은이 계속 검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지은아, 너 할머니가 작은 어머니네 집 근처 살지? 응, 왜? 동네에서 소문이 돌던데 작은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한다더라. 작은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술만 마신다고. 전화를 끊고 지은이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어머니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 때문에 말이에요. 정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요즘 둘째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술만 마신다고 하더라. 지은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다니던 주부 모임, 동네 상인들, 심지어 은행 직원까지 연락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30분 후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작은아버지가 작년에 치킨집 사업을 시작했다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대요. 그 빚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지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에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집에서 술만 마시고 계신데요. 작은어머니 혼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사업 이야기만 한다더라고요. 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순이 안타까워하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작은어머니가 몇 번 할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작은아버지가 자존심 때문에 막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은은 민호의 과거 사건들을 더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쓰는 수법이 항상 똑같아요. 먼저 피해자 가족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접근하고 그 사람의 절망감을 이용해서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거네? 정순이 물어보자 지은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을지 몰라도 할머니를 속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는 공범이 된 거예요. 특히 치매라고 거짓말한 것까지 보면 완전한 가해자죠. 지은은 작은 어머니와 민호가 처음 만난 경위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작은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민호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호 같은 사기꾼들은 이런 절박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전문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정순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민호는 작은 어머니의 절박함을 이용하고 작은 어머니는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혼자 사시고 재산이 있고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지은이 계속해서 분석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한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작은 어머니는 할머니를 설득해서 서류에 서명하도록 부추겼어요. 그리고 오늘 발표회에서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할머니 말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정수는 작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아가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 할머니, 작은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2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둘째가 정말 한심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다니. 정순이 화를 내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작은 어머니가 할머니를 속인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지은은 법적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사기죄, 문서 위조죄, 명예훼손죄까지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윤미도 처벌받는 거니? 네, 공범이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해요.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쉽지 않았거든요. 작은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작은아버지에게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작은어머니가 한 일이니까 작은아버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지은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할머니가 관대하게 넘어가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지. 작은 아들의 무능함 때문에 작은 며느리가 절망에 빠진 것은 이해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속이고 치매 환자 취급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 정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내일 당장 법무법인에 가서 상담받고 경찰서에도 신고하자. 정순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날 밤 지은은 정순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서류들, 녹음 파일, 인터넷 기사들까지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반격이 시작돼요.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은이 정순의 집에 도착한 것은 발표회가 끝난 지 3시간 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은은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정순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순은 지은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완전히 속았어. 치매 환자 취급까지 당했다고. 지은은 정순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민호를 만난 것부터 발표회 제안, 서류 서명,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오늘 발표회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든 것을 들은 지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할머니, 그 서류들 다 어디 있어요? 지은이 급하게 물어보자 정수는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 주었습니다. 지은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경험을 살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서명도 위조된 부분이 있고요. 정말이니? 정순이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봐야 해요. 작은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말이에요. 지은은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민호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전과자예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과 재산 편취로 여러 번 실형을 받았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노린 거구나. 맞아요, 할머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연결됐는지예요. 지은이 계속 검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지은아, 너 할머니가 작은 어머니네 집 근처 살지? 응, 왜? 동네에서 소문이 돌던데 작은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한다더라. 작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술만 마신다고. 전화를 끊고 지은이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어머니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 때문에 말이에요. 정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요즘 작은 아들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술만 마신다고 하더라. 지은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다니던 주부 모임, 동네 상인들, 심지어 은행 직원까지 연락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30분 후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작은아버지가 작년에 치킨집 사업을 시작했다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대요. 그 빚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지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에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집에서 술만 마시고 계신데요. 작은어머니 혼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사업 이야기만 한다더라고요.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순이 안타까워하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작은어머니가 몇 번 할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작은아버지가 자존심 때문에 막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은은 민호의 과거 사건들을 더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쓰는 수법이 항상 똑같아요. 먼저 피해자 가족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접근하고 그 사람의 절망감을 이용해서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작은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거네? 정순이 물어보자 지은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을지 몰라도 할머니를 속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는 공범이 된 거예요. 특히 치매라고 거짓말한 것까지 보면 완전한 가해자죠. 지은은 작은 어머니와 민호가 처음 만난 경위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작은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민호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호 같은 사기꾼들은 이런 절박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전문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정순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민호는 작은 어머니의 절박함을 이용하고 작은 어머니는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혼자 사시고 재산이 있고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지은이 계속해서 분석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한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작은 어머니는 할머니를 설득해서 서류에 서명하도록 부추겼어요. 그리고 오늘 발표회에서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할머니 말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정수는 작은 며느리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 할머니, 작은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2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작은아들이 정말 한심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다니. 정순이 화를 내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작은어머니가 할머니를 속인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지은은 법적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사기죄, 문서 위조죄, 명예훼손죄까지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작은 며느리도 처벌받는 거니? 네, 공범이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해요.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쉽지 않았거든요. 작은아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작은아버지에게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작은어머니가 한 일이니까 작은아버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작은아들의 무능함 때문에 작은 며느리가 절망에 빠진 것은 이해해. 그 심정이 얼마나 막막했을지도 공감이 가고 정순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속이고 치매 환자 취급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하기 어려워.
지은이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가족을 신고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저도 알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닐까? 그래도 20년 넘게 며느리로 살았는데. 정순이 괴로워하자 지은이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힘드신 결정을 잘 내리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예요. 할머니가 관대하게 넘어가시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고요. 지은의 말에 정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지. 내일 당장 법무법인에 가서 상담받고 경찰서에도 신고하자. 정순이 결심을 내리자 지은이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지은은 정순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서류들, 인터넷 기사들까지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힘드시겠지만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수는 지은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순과 지은은 일찍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지은의 회사 선배인 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김 변호사는 정순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서명 위조의 내용 기망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인 서류예요.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을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특히 민호라는 사람은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나온 후 정순과 지은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관은 정순의 진술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을 당하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법에 놓인 사기가 많이 늘고 있어요. 며느리도 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사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공범이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고발장을 접수하고 진술서도 작성한 후 정순과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며칠 내로 그 사람들이 체포될 거예요. 지은의 말에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서글픔도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정순의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윤미는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고 작은 아들은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윤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윤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낸 사람이었거든요. 미아야, 일어나. 정순이 윤미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니? 윤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작은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업을 실패해서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니? 치매 환자 취급까지 하면서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윤미가 더욱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라는 사람이 계속 꼬셨어요. 어머니 재산을 일부만 빌리자고 나중에 다 갚겠다고 했어요. 빌린다고? 그럼 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왜 속여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어? 정순이 따져 묻자 윤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작은아버지 집과 윤미를 본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지금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아, 우리가 잘못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러 왔어. 작은아버지가 말했지만 지은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미 고발 조치는 끝났어요. 윤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고발이요?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그래 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정순의 단호한 대답에 윤미와 작은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작은아들이 말하려다가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가족이면 더더욱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윤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게요. 그러니까 고발을 취소해 주세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리고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민호라는 사기꾼도 있잖아. 그 사람은 저를 꼬신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윤미의 변명에 지은이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라면 할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왜 속였어요? 게다가 발표회에서 치매라고 거짓말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작은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든 돈을 갚을게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무슨 돈으로? 술이나 마시면서? 정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작은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윤미가 계속 애원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미아야, 나도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지은이 정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아요? 가족을 고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지은의 말에 윤미와 작은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자. 작은아들이 윤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윤미는 마지막으로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정순의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정순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아니에요, 할머니. 옳은 결정이세요. 지은이 정순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이틀 후 정순은 뉴스에서 윤미와 민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인 대상 재산 편취 사기단 검거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민호는 상습범으로, 윤미는 공범으로 구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고 믿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은이 정순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떠서 이제 이 노래는 정순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나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당당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미와 민호의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상습범으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윤미는 공범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순의 재산은 모두 원상복구되었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서울구치소에서 본격적인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사기범이라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배간시당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하루 8시간씩 작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윤미는 여자 교도소에서 세탁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오후 9시 취침이라는 규칙적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면회는 월 4회로 제한되었지만 작은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윤미는 계속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정순 같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생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수감자가 시어머니를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윤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복역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평생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병이 심해졌고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져 교도소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반신마비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형기는 그대로 채워야 했습니다. 윤미는 1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되었습니다. 모범수로 생활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로 나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 연락을 끊었고 친정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윤미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생활하며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과자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빌딩 청소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정순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면 멀리서라도 집을 바라보며 죄송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감옥에 간 것도 어머니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도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며 살아갔습니다. 정수는 이런 소식들을 간간히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히 윤미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나? 어느 날 정순이 지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자란 것도 결국 내가 너무 감싸주기만 했기 때문인 것 같아. 할머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은이 정순을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잖아요. 어른이 되어서의 선택은 각자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순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정순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실에 등록해서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시다니. 강사의 칭찬에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사용법조차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메일도 보내고 뉴스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또한 동네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책을 읽으니까 세상이 더 넓어 보여요. 정순의 말에 다른 회원들도 공감했습니다. 노래교실은 여전히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는 든든한 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언니만 보면 용기가 나요. 다른 수강생의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취미로 원예도 시작했습니다. 작은 베란다 화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옥상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 고추 같은 채소들을 키우며 수확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채소는 맛이 달라요. 정순이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71세가 된 지금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정순이 노래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진정한 해방의 노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이 찾아와 함께 정원에서 따온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이세요. 맞아, 지은아.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기분이야. 그날 밤 정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71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나는 내 목소리로 내 삶을 지켜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도 배웠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정수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내는 존재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